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 같이 축하를 해야겠습니다. 축하라는 표현 갖고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환호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발사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고요. 발사 후에 탑재한 위성을 제대로 우주에 안착시키느냐, 또 그 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 등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성공한 겁니다.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그 궤도에 안착시킨 것입니다.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뉴 스페이스, 즉 민간 우주 개발 시대에 서막을 열어 젖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어제 발사에 성공한 후에 이종호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영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천천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요거를 조금 조목조목 좀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 우주 발사체를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 많이 했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해서 이루어낸 쾌거인데요. 사실 어제 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 좀 풀이를 해 볼까요? 자, 먼저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라는 그 짧은 그 말은요. 그저 한 번 성공한 걸로는 궁극적으로 기술의 완성까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지난해 성공 그리고 이번에 또 성공했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 기술을 완성형으로 갖고 있다라는 그런 완성형으로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데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발사 서비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발사 서비스라는 짧은 한 단어, 한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즉 돈벌이 모델을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우주 발사체 완성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없는 나라들이 자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싶을 때 한국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성도 좀 올려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비용 얘기는 제가 지금 갖다 붙인 거고요. 우리 위성도 좀 쏴 올려주세요. 돈은 얼마 들어요? 네, 드릴 테니까 좀 쏴주세요.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저런 의뢰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올 수 있다는 복선을 깔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하나를 추가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다양한 위성 운용이라는 단어도 들어갔는데요. 이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민간 위성이든 또는 통신 위성이든 아니면 또 군사 위성이든 말입니다. 이 다양한 위성 운용이라는 표현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이 단어가 가장 거슬렸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라는 용어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는 굳이 독자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나사 등등과 함께 합동으로 특정 목적의 우주 탐사를 기획하던가 하는 보다 진일보된 우주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도 당당히 너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자랑스러운 건요. 이번 발사 성공을 발표하는 그 이종호 장관은 이번 성공에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한국은 이번 발사체보다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차세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서 다음에는 그걸 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 어제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미국에 와서 그 현대자동차의 그 쬐끄만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누가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해서 막 옆에 가서 그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자동차 회사는요. 미국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완성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30년,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년 후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기술이 누구도 무시 못할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제의 그 벅찬 마음,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벅찬 마음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으로 꼭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동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조금 더 감동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요, 한류, K-팝 뿐만이 아니라 식품, 건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패션, 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등등을 포함한 이 한국의 신사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K 열풍입니다. 먼저 그러면 식품부터 좀 볼까요? 네, 선두주자는 높아진 K푸드 위상을 발판 삼은 식품업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해외 시장 다변화를 올해 성장 키워드로 삼은 이 한국의 식품업계들은요, 특히 최대 격전지인 이곳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CJ 제일제당이 인수한 미국 최대의 냉동 피자 브랜드인 쇼한스라는 회사는요, CJ 제일제당이 샀습니다. 3년 만에 매입한 지 이 3년 만에 연간 매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생산 시설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축구장 12개 규모의 크기로 만들어놨습니다. 풀무원도 연내에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생면 공장의 이 면과 포장재 설비 증설을 모두 마친다라는 계획입니다. 풀무원은 아시안 누들 시장에 이 프리미엄 냉장 생면을 출시하면서 2016년 820만 달러로 시작한 그 연 매출이 6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농심도요, 제2공장 가동을 한 지 1년 만에 제3공장 추가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 신라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라면 블랙의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2% 늘었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 쪽 볼까요? 이 K건설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식품에 이어서 한국 건설 회사들이 K주거 문화의 우수성과 건설 기술력을 앞세워서 미국 주택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 건설을 시작으로 한국 건설 회사들의 미국 시장에 K주거 깃발 꽂기에 나섰습니다. 2020년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반도건설은 미국 주택시장에 한국 아파트 브랜드 유보라를 접목한 더 보라 3170, 3170은 이제 그 주소 번지수예요. 더 보라 3170을 3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대우건설도 대주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의 지원 사격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미국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신사업 진출도 활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솔루션이 미국의 합작 법인을 운영해서 에너지, 도심 항공 교통, 또 우주 항공 사업 등의 분야에서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누리호 쏘아진 발사체에도 임무를 의뢰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자, 이 뉴로메카도 이 텍사스에 뉴로메카라는 한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뉴로메카라는 한국 회사도 이 텍사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북미 협동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룹 회사죠. 이 대기업 아주 인정받는 그런 회사죠. 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1위 뭐 이런 게 항상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GC, 녹십자 등 한국의 바이어 기업도 미국에서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K-패션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2021년 미국 법인을 세우고 해외 진출을 준비해온 한국의 패션 그룹 형지라는 회사는요, 다음 달 LA 멜로즈 거리에 자사 브랜드 카스텔바작 플래그십 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패션 브랜드인 PVCS도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PVCS는 최근 LA에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물류업계 최초로 한국의 한진이 지난달 LA에서 해외 팝업 행사를 갖고 이 K-패션 브랜드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31개 브랜드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K 열풍을 좀 잠시 알아봤는데요. 이건 정말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딱 어제 하루만 놓고 본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한국, 망신당한 미국 기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딱 어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보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최대 행사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출마를 선언한 론 디샌티스 공화당 후보. 이 디샌티스 후보가요, 기술력 부재로 인해서 어제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발사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가 성공했는데 디샌티스는 출마 선언 발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미국의 위대한 복귀, Our Great American Comeback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의 방식은 기존의 기자회견 방식이 아닌 트위터의 대화 플랫폼인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샌티스의 연설이 생중계된 그 트위터 라이브 방송이 시작부터 서버 과부하로 인해서 끊김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당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죠. 그것도 일반적인 무슨 사기업 어떤 기자회견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그 순간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 같은 시간 한국의 누리호는 성공했고요. 어제 로이터 그리고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출마 선언의 내용보다는 송출 장애가 발생한 데에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졌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초반부터 오디오 연설에 실패하고 화면 끊기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속출하면서 대담 시작이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주로 위성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그 발사를 성공한 그 시각,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출마 선언은 중간에 말이 끊기고 송출이 끊기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디샌티스 주지사 측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4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만은 이미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4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릴 걸 그것조차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말이야?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기술도 안 되는 회사하고 합작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무슨 공식 출마 선언을 그러고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 아주 시작부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의 정책이나 이념,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국의 누리호가 그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는데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렇게 망신당하는 거 보니까 참 비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정책은 차치하고도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그 SNS가 있죠? 트루스 소셜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만든 트루스 소셜의 이 빨간 버튼은, 그 버튼을 빨간색으로 만들었어요.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며, 더 잘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디샌티스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자, 기술적인 실수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디샌티스 주지사 대선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전에 대진표는 이제 확실한 윤곽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제 선언한 디샌티스 주지사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또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 그리고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이제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이제 후보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뭐 더 한 명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면 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등판이 추가로 예상되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판세를 보면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보수 성향을 거의 같은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 간의 두 사람 간의 양강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44살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으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혔습니다만은 지난해 재선 승리 이후 독자적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트럼프 대항마로서 몸값을 한층 불렸습니다.
불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일단 트럼프 쪽이 우세하게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시 못할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공화당 내 경선에서는 2위입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에서는 오히려 디센티스가 더 유리하다,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유권자들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냐 디센티스냐 뭐 니키 헤일리냐 놓고를 할 때는 트럼프에게 표를 많이 던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뭐 공화당 내의 경선이고, 자 과연 그래서 공화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돼서 저쪽에 바이든과 대결을 할 텐데, 내가 트럼프를 찍고 싶긴 한데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한테 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트럼프를 찍고 싶긴 하지만 디센티스가 오히려 본선에 나가면 바이든을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공화당이 이겨야 되니까 트럼프를 좀 양보하고 디센티스, 내가 뭐 최선은 아니고 차선으로 원하는 그런 후보이긴 하지만 디센티스를 내가 그냥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찍어주면 디센티스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 바이든을 대통령을 이기겠구나. 그래서 디센티스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감안해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에 판세는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디센티스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기간 내내 보수의 선명성 경쟁을 내세운 어찌 보면 좀 진흙탕 선거전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디센티스 주지사를 비방하는 각종 별명을 10여 개나 지어놨습니다. 이미.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한 정치인이라는 비방성 별명입니다. 배은망덕한. 영어로는 뭐 사실 한국말로 할 때 이렇게 좀 이만큼 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영어로는 ungrateful, 즉 고마워할 줄 모르는 뭐 그런 정도인데요. 사실 트럼프 캠프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번역,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이 말을 더 좋아할지 몰라요. 이게 좀 더 세긴 하죠. ungrateful, 고마워할 줄 모르는 보다는 배은망덕한, 이게 좀 세긴 합니다. 여하튼 한국 뉴스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정치인 하면은 조금 심심하긴 하는데요. 저는 뭐 배은망덕 정치인 좀 너무 셉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놓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여하튼 트럼프 측에서는 이 배은망덕이라는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이 디센티스는 자신이 키워낸 인물이다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센티스를 향해서 I made him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도 디센티스 얘기 나오면 You know what? I made him. 내가 만든 사람이야, 걔는. 내가 키운 애야, 걔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 좋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두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틈새를 벌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자, 디센티스가 배은망덕한 정치인인지, 아니면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게 된 그런 정치인인지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 승자의 기록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디센티스의 출마 공식 선언으로 이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디센티스 후보의 부인입니다. 디센티스가 정치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데 부인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그의 부인 케이시 디센티스에 대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케이시 디센티스가 남편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올해 42살인 케이시 디센티스는 허리케인 9호부터 정신건강, 교육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에 앞장선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그는 수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TV 기자이자 해설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2006년 이 골프 연습장에서 현재 남편 이 디센티스를 만났습니다. 둘은 만난 지 3년 만인 지난 2009년 디즈니 월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케이시 디센티스는 남편이 하원의원, 그리고 상원의원, 또 주지사 등으로 정치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때 항상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남편의 이 TV 정치 광고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고 또 외국 출장 때도 동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2002년에는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다 나았다라고 밝힌 지 불과 몇 주 만에 남편의 선거 유세를 돕는 그 강단을 보여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을 때는 그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는데요. 그 모금 활동에 힘썼고 당시 그 모금 활동으로 6천만 달러나 이 모금을 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부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었다면 또 한 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쓸 뻔했는데 부인이 그 정치인은 아니고 정치인의 부인이니까 뭐 돌풍이라는 표현을 그분에게 쓸 수는 없죠. 이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런 정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 아내의 이런 활약 덕분인지 작년 11월 이 재선에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케이시 디센티스는 올해 그 남편의 그 취임 행사가 있었는데 그 취임 행사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흰 장갑을 끼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흰 장갑도 많은 화제를 끌었는데 그 흰 장갑을 끼고 참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 그 과거 인기가 많았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를 연상하면서 그 제클린 케네디 여사와 비교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게 그의 나이 44살이었는데요. 지금 그 디센티스 주지사가 나이가 44살이다라는 점 때문에도 부인이 제클린 케네디와 비교되는데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공식 행사장에 가끔 이 흰 장갑을 끼고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인 성향은 케네디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이 진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극우, 진보와 극우는 뭐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같은 점은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에 당선돼야 하는 그 과정과 방식은 이념이고 뭐고 없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도 미국 정치권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잘 관전 포인트로 갖고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LA로 좀 가보겠습니다. LA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거나 또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LA 시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 올린 1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요. 증액분과 비슷한 13억 달러가 이 홈리스 구제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돈을 이제 없던 수수료를 만들어서 충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LA 시정부가 올리는 수수료 중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은 건축 조닝 변경입니다. 건축 용도, 한국식으로 하면 특히 기존에 없던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우선 LA 시정부는 도시계획부의 연구를 기반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신규 조닝 과정에서 플래닝 커미션과 도시계획국장 승인을 받는데 7,06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없던 걸 부과하는 겁니다. 또한 동일한 조닝 조건에서 건축물 디자인의 변경을 신청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해줬지만 앞으로는 3,978달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닝 담당관 승인을 받는 데에 4,773달러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사적지 검증에 이게 이제 사적지였냐 아니냐 역사적인 그런 그 유물의 가치가 있는 곳이냐 아니냐 그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되면 함부로 건물을 뽀개거나 부시거나 막 데모리션 하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검증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44달러를 부과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건의 수수료들은요 모두 지금까지 없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이제부터는 몇천 달러씩 이렇게 신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관련된 수수료도 인상됩니다. 주택과 상가 건물에 화재 경보가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false fire alarm이라고 하는데요. fire alarm이 false alarm이다. 잘못 오작동하는 경우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소방관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 화재 알람이 막 불어서 그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소방관으로. 그래서 출동을 해보면 10건 중에 9건은 false alarm이다, 오작동이다 라고 소방관들은 말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많은 건 분명합니다. 이런 오작동에 대해서 기존에 수수료나 무슨 벌금이나 이런 거 부과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출동 수수료 $322를 7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자동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보상 차원이다라고 시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서민들 살기 빡빡한데요. 정부도 빡빡하다고 이 수수료를 막 만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자율을 결정하는 연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이달 초에 열린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놓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드가 어제 공개한 5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몇몇은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페드의 전망과 맞아떨어질 경우 기준금리는 더는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또 반대로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한 진전 속도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너무 느리다라면서 향후 회의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타당할 것 같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정책 강화가 타당할 것 같다. 말이 어려운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페드의 고위 인사들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공개 발언 등을 통해서 향후 금리에 관한 견해차를 여러 명이 첨예하게 견해차이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나오는 결국은 이렇습니다. 다음 이자율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다음 달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를 보고서는 결정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안갯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에서 리코스토어를 꾸려나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한인 이민자 가족의 삶을 그려낸 다큐멘터리가 지금 화제입니다. 엄소윤 감독이 제작한 리코스토어 드림스라는 영화인데요. 러닝타임 1시간 20분짜리 작품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아마존, 또 아이튠즈에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0일 이후에는 이 PBS에서도 방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인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문화 차이와 세대 갈등을 정확하게, 극명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소윤 감독은 실제 30년 넘게 아버지는 감독은 딸이고요. 출연 배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자, 엄 감독은 실제 30년 넘게 리코스토어를 운영한 아버지 엄혜섭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엄 감독은 본인도 간간히 출연해요. 이 작품에.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타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면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향후 영화 제작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부모님에게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엄혜섭 씨는 다큐멘터리에서 1980년대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기술도 영어도 하나도 안 돼서 청소하고 주유소에서 다른 차들에게 가스 넣어주는 그런 일 등을 하면서 어렵게 정착을 했는데, 가게를 팔고 지금 성공적으로 리코스토어를 운영하고 30년 후에 이렇게 가게를 팔고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잘 해서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 작품은 하루 15시간 365일 일하는 아버지 엄씨의 모습과 또 부녀 간의 세대 갈등, 또 가족 애 등등을 고스란히 담아서 한인이라면 쉽게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시위, 요즘 미국에서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BLM 시위. 그 시위를 지지하는 엄 감독과 딸 엄 감독과, 그리고 그런 시위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해 하면서 이 4.19 폭동을 몸소 겪은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현실감 있게 잘 다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님인 따님과 주연 배우인 아버지가 의견 충돌을 조금씩 일으키는 그런 모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엄 감독의 이번 작품은 지난해 제27회 한국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게 됐습니다. 한편 아버지 엄 씨는 현재 리코스토어를 처분한 뒤에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미국의 디폴트 협상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 측 협상팀이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스 하원 의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루었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시간에 브리핑을 갖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계속 선의를 갖고 진행할 경우에 반드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은요, 다음 주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메모리얼 데이 연휴 휴회를 아예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미 어제부터 하원은 휴정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가계부채 불이행을 막기 위한 피말리는 시간이 더욱더 촉박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디폴트를 가지 않도록 아마 비하인드 마쿠에서 다 플랜이 짜여져 있을 것으로 믿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 좀 편안하게 맞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인들 이 연휴가 연휴 같지 않을 것입니다. 피말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는데요. 다음 뉴스는 미국 내 북한 IT 기술 인력자들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IT, 정보통신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부의 정박 대북 특별 부대표는 어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움에서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면서 이들은 미국 기업에 의해서 때때로 고용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취업한 북한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박 부대표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이들 미국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해킹까지 당해서 장기적인 피해를 봤다라면서 북한 IT 인력은 아시아에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이건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들이 버는 돈은 보통의 경우 북한 노동의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훨씬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 중에 90%는 북한 정권에 의해 징수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 인력의 외환벌이가 막히자 IT 인력들은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람의 신분증을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신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대면 면접과 직접 출근이 크게 줄어들고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원격 영상 인터뷰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10분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으로 면접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출연을 하거나 옆에 숨어서 도와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상을 통한 외국인 엔지니어 인터뷰를 하는데 이 면접자의 손이 2개가 아니라 4개가 보인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게 숨어서 대신 뭘 해주는 거죠.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키보드를 치는 손과 면접을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다른 손이 나왔다는 건 정말 징그러웠겠어요. 놀랐겠어요. 1990년대 북한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던 그 당시에는 마약 제조나 거래, 또 무기 판매, 위조지폐 제조 등등이 북한 정권이 돈을 버는 달러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활용돼 왔었습니다만은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파악됐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경제 제재가 심해지자 점차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건설 현장 등에 수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매년 5억 달러 정도 북한은 그동안 벌어들인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로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이 좌절되고 또 불법 금융 거래 등이 막혀버리자 북한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버 공간으로 외화벌이 무대를 옮겨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해킹 그리고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사람 4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커 박진혁은요, 실제로 2014년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사인 소니 픽처스를 아예 해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전 세계적인 피해를 안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피해를 입히고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돈을 보내라. 때로는 비트코인을 보내라라는 방법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북한 해커들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요, 한국 외교부와 미국의 법무부 그리고 FBI를 비롯해서
약 20개국, 20개 나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IT 인력의 활동 수법과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 등의 대응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의 구인 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이라는 회사, 그리고 페이팔의 관계자들도 이날 참석했어요. 왜? 북한 해커들에 의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 그런 미국 회사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입니다. 미국의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요. 지금 걱정하는 게 있는데 뭐냐? AI랍니다. 인공지능 AI로 임금이 감소할까 또는 자리가 없어질까 불안해하면서도 그런데 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채용 서비스 업체 체크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체크 그다음에 R만 붙이면 돼요. 체크르가 미국 취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9%는 AI로 인해 임금이 낮아질까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나 잃을까 불안해하는 노동자들도 전체의 74%에 달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81%. 그리고 Z세대, Z세대가 73%, 그리고 저와 같은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71%, 그리고 제 밑에 X세대가 70% 순이었습니다. 응답자 전체 가운데 85%는 이미 자신이 하는 일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89%가 자신이 하는 일에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 74%는 자신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면 대책이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은 일단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현 상황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어떤 대책이 뾰족한 묘책이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만든 AI에 우리가 당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출장 와서 미팅 겸 비즈니스 미팅 겸 여러 가지 출장 와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팔라조라는 그 숙소에서 오늘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못 보시던 천막이 커튼이 지금 쳐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커튼을 오픈하면은 이 뒤에 아주 멋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오픈하는 순간 이 명암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천막을 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뒤에 이 오픈을 완전히 해서 바깥의 장면만 촬영한 내용을 보너스 영상으로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밖에 이제 보이는 그 윈 호텔이 크게 멋지게 보이고요. 윈 호텔 옆에 있는 윈 호텔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아주 멋지게 있고요. 라스베가스 이 번화한 거리 바로 뒷골목에 그 멋진 골프장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형, 그러니까 축구공 같은 동그란 모양 그런 구형 돔 물체가 있는데요. 건물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12층 높이의 그런 구체 건물이 있는데 이건 뭐냐? 아직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몇 달 뒤 9월에 오픈하게 되는데 이거는 뮤직 콘서트나 대형 이벤트를 하는 그런 콘서트 행사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캠페인이라는 곳에서 이걸 짓고 있는데 뭐 한 23억 정도 들여서 짓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캠페인이가 짓는 대형 콘서트 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오픈 안 했으니까 이제 9월 이후에 오픈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외형은 굵은 그 철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철제 구조물이 제가 볼 때마다 시간별로 색깔이 바뀌어요. 언제 보면은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검은색이었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조금 있다 보면은 또 핑크색으로 바뀌었다가 낮에도 그렇게 바뀌고 밤에도 바뀌는데 밤에는 정말 장관이죠. 이런 멋진 모습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달라. 인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 잘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